입술을 묻다. 피기맘. 이번에는 화자와 상황 이해를 했고요. 화자의 발화, 화자의 말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화자의 발화는 화자가 청자를 전제로 진술한 말을 의미한다. 화자의 발화는 동그라미 1. 화자의 정서 태도에 대한 발화. 우리 이거 화자의 측면에서 공부했죠. 방금 전까지 분석했고요. 1인칭 주어 문장, 명령문, 처명문, 의문문, 감탄문이요. 2. 여기서는 요 얘기를 할 거예요. 대상에 대한 발화. 화자가 하는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화자가 자기의 정서,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아니면 자기 얘기 말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대상에 대한 발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화자가 진술하는 세계의 객체를 말해요. 화자 바깥에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약속, 서정문학의 중요한 약속은요. 이 세계의 객체는 화자의 내면, 정서 태도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 어떤 객관적인 것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시의 대전제 가장 큰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에 쓰여 있어. 비가 옵니다. 그럼 이 비는 화자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비가 온다라는 그 객관적인 대상이 비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대상 분석의 원리. 이런 말도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분석의 원리를 다 얘기해. 주어 자리에 있는 대상이요, 여러분들. 1인칭 나 말고요. 문장 주어에 있는 대상들, 중요한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을 구사할 때요.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는 대상들이 당연히 중요한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되게 당연한데, 요거 긴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대상. 요거는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좀 전에 사실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남극을 향한 불타는 향수. 요게 수식을 받는 체언인데요. 요게 의미상의 주어라니까요. 요것도 중요한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했죠? 주어 자리에 있는 대상, 긴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 중요한 대상이에요. 화자를 기준으로 대상이 화자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시의 정보를 토대로 사실적으로 파악해라. 자, 보세요. 화자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있는 대상 아니면 긴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 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야. 이 대상에 대한 정보가 뭔지를 이해를 해봐. 이 정보를 토대로 이 대상이 화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요게요. 함축적 의미 기능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아셨죠? 요렇게 판단하는 것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대상은 결국 화자의 내면을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 요거 개념어예요, 여러분들. 객관적 상관물. 화자와 분리되어 있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화자의 마음과 화자의 정서 태도와 상관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객관적인 것이지만 내면과 상관 있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상 얘기했고요. 청자입니다. 이건 사실 간단한 거야. 청자는 다 2인칭이지. 청자가 뭐 3인칭일 수 있고 4인칭이 있나. 청자는 무조건 2인칭이에요, 여러분들. 청자는 대명사, 너, 그대, 당신, 여러분으로 지칭될 수가 있어요. 내지는 명칭에다가 혹격조사, 이 부를호, 자격격, 부름의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격조사가 붙으면 2인칭이 되는 거예요. 명칭 플러스 혹격조사가 붙어서 혹격조사는 아, 야, 여. 이 여는 높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이시여. 예, 높임의 의미가 있어요. 아, 야, 여의 혹격조사가 붙어서 2인칭 청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청자는 시 속에 등장이 되는데 이게 필수적 요소는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시에 청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자를 분석할 때 필히 청자가 작품 표면에란 뜻이에요. 작품 표면에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 청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면 쓰셔야 돼요. 명시적,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수능 기출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명시, 이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났다라는 뜻이야. 명시,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체적,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명시적,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면, 명시적,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면, 맞춤법이 좀 틀렸네. 죄송합니다. 명시적,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면 화자는 대개, 이 대개란 말을 쓴 건 모호한 측면이 좀 있다. 90% 이상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한다. 이 말이 되게 좀 뭐랄까 모호한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 말을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사용되었을 때가 평가원의 모의평가에서 사용이 됐는데 인용한다라는 말과 견문장 구조로 인용한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됐으니까 말하기 방식의 측면에서 사용된 것 같아. 그래서 사실상 말을 건네는 방식이 어조와 되게 유사하게 사용된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개념 정의한 책이 없어. 그래서 뚜렷하지는 않는데 여하간 문제 속에서는 명시적, 구체적 청자가 드러나면 이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경우가 항상 정답이었어. 요렇게 일단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환기하다라는 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 같이 익혀주시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은요, 이 대상이라는 개념은 뒤에 대상의 분석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개념 공부를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1, 2, 3, 4의 공부는 그냥 기본적인 분석 원리만 여러분들 학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 중심. 청자는 사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청자는 이게 다예요. 청자가 있다 없다로 청자 있네. 그러면 구체적 명시적 청자가 설정되었고 이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구나. 이렇게만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청자가 없으면 혼잣말을 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대상 중심으로 시를 분석하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인데요. 김기림 바다와 나비라는 시입니다. 자, 얘는 녹색 펜으로 문장 분석을 해볼게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자, 종속줄 여기까지가 원인이네요.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흰나비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이거는 몰라서 그렇대요. 무지. 예.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누가? 흰나비가.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 말 쩔어서 공주처럼. 비운데 적절합니다. 공주.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지. 순수한데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무지한 거예요. 공주처럼, 이 말을 포함시킬까?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이건 흰나비가 지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은 관형절이에요. 관형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 확인되는 주어는 초생딸이 주어예요.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요거 소위 이야기하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새파래 시각적인 건데 시리다 이건 촉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각의 촉각화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시는 지금 자, 얘기해 보세요. 화자가 있어요? 1인칭 주어 문장,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감탄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는 화자가 표면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알아듣죠? 그럼 이런 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생들이 이런 시를 어려워하죠. 이런 시들은 이제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지 않았고 작품 바깥에서 작품 안의 대상을 주로 관찰해서 묘사를 해요. 이미지 중심의 시가 되고요. 이런 시를 우리가 이미지즘의 시, 번역해서는 주지주의 시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쉬워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화자를 대신하는 주인공을 찾으세요. 흰나비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화자는 흰나비라는 대상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흰나비가 어떤지 해석하지 마시고요. 사실로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흰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어요. 흰나비가 어딜 가고 싶어 해요? 이 흰나비는 청무밭을 가려고 한다. 그 청무밭은 당연히 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착각해서 바다에 착각해서 바다에 내려갔다가는 아유 글자를 너무 못 쓴다.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의 원인, 그게 화자의 상황을 찾을 수는 없죠. 화자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흰나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바다 때문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해를 여기까지 한 거야. 흰나비는 청무밭 가려고 했는데 못 갔고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바다 때문이요. 문제 풀려고 하면 이제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중요한 의미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빨간 펜. 해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확정된 의미를, 사실 해석이라기보다는 해석이 결합이 돼 있네요, 여러분들. 확정된 의미를 알려드리면 이런 건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청무밭은 흰나비가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무밭은 흰나비에게 있어서 가려고 하는 세계, 바람직한 세계. 이 교과서에는 이걸 이 말을 쓰더라고요. 이상세계. 사실 저는 이상세계란 말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인데 교과서를 따라가야죠, 여러분들. 흰나비가 가려고 하는 소망의 세계.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요 말 동경하다 내지는 추구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돼. 능란하게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야 돼. 다른 시에서 동경하다, 추구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바다에 내려갔다가는 공주처럼 쳐서 돌아온다. 이게 요 말이에요. 실패한 거야. 좌절하다. 알아들으셨죠? 이때의 바다는 흰나비에게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인 거죠. 이렇게만. 흰나비가 바라는 바람직한 세계가 아니고 현실의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의미 구조를 익혀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교재의 하단에
사전적인 의미를 갖다 놨는데 이상이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반대말이 현실이에요.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도덕적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런 뜻 아니고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 영어로 desirable이에요, 여러분들. 바랄 만하다. 예, 이런 뜻이에요. 동경하다, 추구하다의 뜻도 제가 여기에 갖다 놨으니까 꼭 익히십시오. 다른 시에서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이 시 동경하고 있는 시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야 돼요. 외우세요, 여러분들. 다시 시로 잠깐 돌아오셔서 시의 의미 구조. 화자 없고요. 청자 있어요? 이 시에 청자 없네요. 그쵸? 그러면 이 시도 혼잣말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됐죠?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자 작품 표면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대상 중심의 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저는 이게 서정문학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대상 중심의 시. 이건 그냥 저 혼자 쓰는 말이에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이거는 시상, 시의 내용이란 뜻인데 시의 내용이 외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되어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 묘사 중심의 시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주의, 이미지즘의 시들이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들. 문장들의 주어 쓰셔야죠, 여러분들. 문장들의 주어를 살펴서 중심이 되는 대상을 화자를 대신하는 주인공을 확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화자가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화자가 등장하더라도 화자가 주인공이 아니야. 화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어. 그러면 대상 중심의 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장들의 주어를 살펴서 중심 대상 확정 짓고 그 문장의 서술어부에서 대상에 대한 정보, 대상의 상태, 성질, 행위, 정체 등의 정보를 파악해라. 아까 제가 흰나비의 정보를 파악한 것처럼요. 그리고 중심 대상이 처한 상황 파악해라. 이거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 1번, 2번의 사실 정보를 종합해서 이 중심 대상이 환기하는 정서 태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해볼까요? 흰나비가 바람직한 세계를 동경하다가 좌절하는 걸 드러냈어요. 화자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 이 시는요, 일제강점기 때 모르는 저쪽 세계를 동경했던 지식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서 잘 몰랐던 근대의 세계를 동경했는데요. 이게 일제를 통하다 보니까 가 닿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당대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현실에 대해서 참 무지했더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흰 나비를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해석이에요. 어려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 등등의 이런 해석의 근거들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해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 2를 종합해서 중심 대상이 환기하는 정서 태도를 파악을 하라. 이 중심 대상이 결국 화자의 내면을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쓰셨어요? 대상 중심의 시. 처음엔 어려운데 금방 괜찮아집니다. 저랑 같이 많이 분석해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전 페이지에서 분석했던 파초는요. 이것도 제가 그냥 화자 중심의 시라고 이름 붙였어요. 시의 내용이란 뜻이에요. 시의 내용이 화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화자의 정서 태도를 표현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시죠. 이런 시는 1인칭 주어 문장,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감탄문에서 화자의 정서 태도를 확정 짓고요. 그 다음에 상황 파악하고요. 나머지 정돈하면 끝. 쉽죠. 시는 시는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화자 중심의 시, 대상 중심의 시. 쉽다니까요. 이거 외에 까다로운 형태의 시들이 있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이걸로 환원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